안녕하세요. 철학인문수 강습 여러분. 자, 10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은 지난주 과제인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만 딱 하면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 갔죠. 그리고 이메일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들이 쭉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없앴어요. 뭐 그 이유 중 하나는 어 뭐냐면 에브리타임에 들어가 보니까 자꾸만 자꾸만 어,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서 답안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일단 이게 지금 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답안을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문제는 제가 그런 동기를 조금 더 차단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답안을 요구하거나 공유를 요청할 때 착한 분들이 이제 착한 마음에서 자신의 답안을 공유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공유 정신 저도 칭찬합니다. 근데 어, 그게 실제로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이걸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남의 답안을 그대로 이제 따라해서 답을 적고 끝냈을 때 사실 과제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과제를 하는 의미는 결국 사실은 동영상 강의를 보고서 그것을 숙지하고 한번 점검하기 위한 용도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강의도 들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쭉 대충 지나가 버리는 거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죠. 사실 뭐 시간도 때우기 귀찮아서 그러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강의를 들었지만 좀 자신의 그 이해도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이 아깝고 강의 듣는 것도 귀찮고 그냥 대충 이제 과제만 해서 출석 체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시면 사실은 제 수업을 이수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보내주시는 그 착한 분들이 보내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응답 결과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내주기도 매우 쉽죠. 아주 따다닥 하기만 하면 금방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용도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결과는 사실은 여러분이 응답을 하면, 과제를 제출하면 곧장 과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이메일만 딱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 설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점수 체크를 하고 나면, 채점을 하고 나면 제가 주관식 채점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마무리하면 이제 점수가 이제 확정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통보하면 무슨 문제를 맞췄고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설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 구글 계정을 다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꼭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할 경우에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구글로 통합해가지고 해야 이게
다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벌써 절반 넘게 지나간 상황에서 다시 뭐 구글 계정에 여러분 가입, 뭐 지메일을 가입하고 뭐 저저쩌고 하고 구글 클래스룸 새로 만들어서 하고 이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현재 체제로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또 그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누락되는 일이 없죠? 응답 제출해서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만 딱 뜨기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한 거고 여러분이 항상 걱정을 해서 저에게 가끔씩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제출이 안 됐다 라고 답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출 버튼만 확실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괜히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일단 자유의지 이 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평균 한 8.5점 정도 받았고요. 10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9점이고 점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대체로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는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은 모두 나의 모든 행동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번 퀴즈는 다 객관식으로 또는 뭐 OX 퀴즈로 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주관식 채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맞죠. 왜냐하면 둘 다 결정론이잖아요. 맞죠? 둘 다 결정론이죠. 그리고 강한 결정론이든 약한 결정론이든 그 결정론적 직관을 수용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론적 직관을 수용한다는 건 모든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인과 연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앞의 사건은 또 그 이전의 사건들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의 모든 행동은 내가 한 1년 전의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2년 전의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럼 내가 태어날 때의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심지어 나의 탄생조차도 그 이전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나의 행동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그 이전에 저 멀리 있었던 100년 전, 2000년 전 사건들에서 모두 결정되는 거죠. 또는 뭐 1억 년, 2억 년, 3억 년 전의 사건들에서 결정되고요. 그거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양립 가능론이라고 하는 건 결정론과 그 다음에 책임은 그 결정론과 그 자유를 동시에 그 채택한다, 둘 다 수용한다는 건데요. 이때 결정론을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자유론자들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죠? 그러니까 자유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세 가지 입장을 얘기했죠. 강한 결정론, 자유론, 약한 결정론. 그 중에서 자유론은 결정론적 직관을 버리고 자유론적 직관을 채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론자들은 이제 결정론적 직관을 포기했으니까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자유의 기초, 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이제 동일한 선행 조건,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유론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사건, 물리적 인과가 쭉 진행되고 거기에 자유의지가 별도로 작동을 해가지고 향후 결과를 바꾸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사실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항상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어. 그게 자유의지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일반적인 물리적 세계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자유의지만 특별해가지고 걔가 어떻게 영향을
다른 결과를 산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자유론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유론은 제가 수업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자유로운 물리적 세계, 물리적 실체와 별도의 물리적 인과관계랑 어떤 별도의 어떤 영혼 같은 거, 비물리적인 영혼을 가정하는 그런 자유론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질 세계 자체를 내에서 자유를 허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이따가 양자역학 얘기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결정론자들은 인간의 잘못을 비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도 맞죠. 왜냐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 역시도 그의 책임이 없죠. 왜냐면 그가 달리 행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달리 행동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 그렇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그 행동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처벌을 하면 다시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죠. 또는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하면 나도 처벌을 받겠구나 하면서 행동을 삼가겠죠. 자, 그런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애완동물을 훈련시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배변을 했다. 그 배변을 해야 되죠. 그 방법이 사실 처벌과 살짝 비슷하죠. 그렇죠? 처벌하기도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이제 보상을 주기도 하고 처벌을 주기도 하고 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뭐 책임을 물리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그 책임을 물려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결정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심지어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돌멩이를 우리는 옮겨놓을 수 있죠. 여기 위험하구나. 그래서 옮겨놓을 수 있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사후 예방을 위해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돌멩이에게 책임을 지우진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행동을 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어색한 점이 없진 않아요. 어떤 점이 어색하냐면 결국 우리가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근데 과거에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부터 더 미래에 벌어지는 일은 결국 과거에 결정돼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걸 통해서 그게 다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벌을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 인과적 연쇄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벌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론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만 그게 과거로부터 이미 결정돼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는 있긴 있는 거죠. 교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리셨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양자역학에 호소하여 자유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적인 영혼을 가정해야 한다. 또 좀 많이 틀리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자 역학의 호소에서 자유론을 옹호한다는 건 뭐냐면 애초에 세계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의식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의식이나 뭐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애초에 가정하기 전부터 우리 세계 자체가 애초에 비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는 바로 그런 형태의 물리적 작용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물리적 과정 자체가 비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의 호소에서 자유론을 옹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 인과, 결정되어 있는 물리적 인과가 따로 있고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가 딱 기입해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결과를 바꾼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매 순간 모든 사건들은 항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라거나 또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 비결정적인 물리적 세계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학적인 논증이 있죠. 신경학적인 논증.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뭐냐면 애초에 두뇌가 자유의지보다 먼저 결정했다. 이런 식의 얘기 신경학적 논증에서 했었죠. 두뇌가 먼저 두뇌가 다 결정해버렸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호소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두뇌의 결정 자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학적 논증은 기본적으로 두뇌의 결정과 자유의지의 결정을 대립시켜 놓고서 두뇌가 결정해버리고 자유의지는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애초에 그 두뇌의 결정과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별개로 대립시키지 않고 통합시켜서 생각하고서도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양자역학 같은 걸 이용해서 애초에 물리적 세계가 비결정적이었고 그에 따르면 뇌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비결정적이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론이 옹호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러한 방법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자유론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결정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인간 행동의 책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호소에서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건 무작위성에 의존하는 거죠. 우연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뇌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도 일종의 우연의 결과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된 것처럼 제가 주사위를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우연히 결정된 거라면. 그래서 결정론이 거부된다고 해가지고 책임 문제가 곧장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해결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그 결정이 달리 결정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직관이 그래요. 우리 직관이 달리 결정될 수 있었다.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근데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달리 선택될 수 없었다가 되고요. 자유론 중에서도 특히 비물질적인 영혼은 없는 방식의 애초에 세계 자체가 우연히 작동함으로써 뇌의 결정도 그 이전의 사건에서 애초에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그건 우연의 결과일 뿐이니까. 따라서 그렇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책임 문제가 해명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주관 중에서 양립 가능론자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양립 가능 문자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 신경학적 논증 보죠. 신경과학적 논증. 인간 행동의 결정에 자유의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경과학적 논증에서 필요한 건 뭐냐? 두뇌의 활성화가 선택에 대한 자각에 앞선다는 실험적 증거에 의존하죠. 자, 이거는 두뇌의 활성화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뇌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걸 가만 보면 그게 먼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자각,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 느낌, 그거는 그보다 더 늦게 있다 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를 이용하고 있죠. 리벳의 실험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선구적인 실험을 통해서 뒤에 더 정교한 실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두뇌랑 의식을 또는 두뇌와 영혼, 두뇌와 자유의지를 이제 딱 두뇌와 의식을 대립시킨 다음에 두뇌가 먼저 결정해 버렸으니까 자유의지가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자유의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인간의 활동은 다 두뇌에서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뇌 작용과 구별되는 비물리적인 무언가 구성이 된 자유의지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초에 어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유의지가 뇌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뇌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가 결정한 거죠. 그게 동치가 되는 거예요. 동치 또는 그와 비슷한 게 돼버리는 거니까 인간 행동의 결정에 자유의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논증은 바로 그런 두 개의 대립항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뇌의 선택이 앞선 물리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전제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선 사건들에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론적이면서도 자유의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앞선 사건, 물리적 사건들에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비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비결정론적으로 미래의 사건들이 자꾸 우연히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거죠. 물론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모종의 어떤 선택이라 불릴 만한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신경과학적 논증이라고 불린 그 이름을 붙인 논증 자체에서는 이 두 번째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아주 어려웠는지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강의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마치 결정론의 한 카테고리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결정론에 속하는 논증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었을 텐데 신경과학적 논증과 결정론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긴 있지만 꼭 필수적으로 신경과학적 논증이 결정론적 직관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립 가능론자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의 반대말에 가까운 건 뭐냐? 양립 가능론자들이 자유와 결정론을 둘 다 수용한다 그랬죠. 사실 그걸 수용하는 가장 둘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채택한 전략이 뭐냐면 자유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 달리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선택지가 있었고 여러 선택지 중에가 있었고 사실 이전까지는 어느 쪽이 선택될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로운 행동의 직관인데요. 문제는 그 양립 가능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결정론과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의 개념을 바꿔서 달리 선택할 수 없었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여러 선택지를 한번 열거하고 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1번 선택지는 이런 이유에서 좋고 이런 이유에서는 나쁘고 2번 선택지는 이런 이유에서는 더 바람직하지만 저런 이유에서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이제 내적인 숙고를 거쳐서 그래 결정했어. 1번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하기만 하면 물론 그 결정 자체가 결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택 자체가 결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에는 그 행동은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직관이 또 있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돌에 맞았을 때 아야 하는 거는 매우 반사적인 행동, 이건 자유로운 행동과는 무관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제가 어떤 성냥불에 살짝 손이 닿았어요. 그럼 뜨거 하겠죠. 그것도 역시 반사적인 작용일 뿐이고 숙고랑은 상관없어요. 선택지를 여러 개 제가 불에 딱 닿았을 때 내가 이 불에 닿았을 때 이거를 계속 대고 있을까 아니면 뗄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말까 이런 여러 선택지 중에서 그래 사람들에게 이 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아야라고 소리를 질러야겠어 라는 식으로 제가 숙고해서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런 그 행동 이전에 어떤 숙고 과정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 행동과 달리 저는 오늘 점심 때 무슨 메뉴로 밥을 먹을지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김밥을 먹어야지 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런 직관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김밥을 먹기로 한 게 이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 직전까지 머릿속에서 어떤 숙고의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 선택지를 두고서 숙고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립 가능론자들의 자유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의 반대말에 가까운 것은 숙고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달리 선택할 수 없었던 행동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자유 개념을 바꾸고 나면 결정론과 양립 가능한 그런 자유 개념이 되는 거고 바로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행동에 책임도 지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재의 저자인 토마스 네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자유라고 말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개념의 의미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의미의 자유에서는 책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 개념 하에서는 자유로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숙고만 했다고 해가지고 책임이 따라 나오는 건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고 사실 그게 바로 양립 가능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일종의 말장난 같다는 거죠.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표 채우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동영상 강의 보면 중간에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다 마치셨던 것 같아요. 한 명 빼놓고인가?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은 아주 짧게 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원래 이번 주 수업 첫 번째 수업에서 뭘 했냐면 그 도덕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너무 사례가 거의 없이 이제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뭔가 좀 완결된 느낌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서 이런 도덕과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국가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국가의 지배는 어떻게 정당화되느냐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빼고 그거를 빼고 이제 그 도덕의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